여러분께 참으로 솔직한 물음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날, 즉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세월이 흐르면 몸은 점차 예전 같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뜸해집니다. 깊어가는 밤, 홀로 깨어있으면 가슴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고개를 들지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하나.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진 답을 품고 계실 겁니다. 금쪽 같은 자녀의 집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두 갈래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으며 평생을 지어온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은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내 삶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가 작아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험난한 전쟁의 포화를 겪었고 지독한 가난의 터널을 지나왔으며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마주하며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진정으로 망치는 것은 육신의 병도 부족한 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위기는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타인의 손에 내 삶의 핸들을 넘겨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노년의 풍경을 마주하고 있지요. 경제적인 수치나 통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속에 숨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삶입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는 결국 타인의 결정에 의해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호흡의 이야기를 끝까지 나누어 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선택지가 남아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반사처럼 세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특정한 부자들만의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우리네 삶의 아주 솔직한 자화상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둘째는 정든 집에서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 서비스를 받으며 익숙한 공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요양시설로 향하는 길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많은 분이 결국 이 길을 종착역으로 여깁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떤 선택도 쉽게 부정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은 너무나 많은 분이 이 세 갈래 길 외에는 세상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의 폐허 위에서 공부하던 때에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며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이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그저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삶의 색채는 조금씩 바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세 가지 길 말고는 다른 풍경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아픔을 낳기도 하는 선택,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우리네 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왜 때로는 가장 아픈 결말을 맺기도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노년의 선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향기가 나는 길은 누가 뭐래도 자녀와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에둘러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 부르는 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희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강단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이 관계야말로 세상 그 어떤 진리보다 강한 유대라고 확신했지요. 하지만 강물 같은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가정의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극진히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합가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 차마 말로 내뱉지 못하는 무거운 부담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보상 심리를 갖게 되기 쉽습니다. 나는 내 청춘을 다 바쳐 이 아이를 키워냈다. 그러니 내 인생의 황혼기에 조금쯤은 기대어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은 조금씩 무게를 띠며 자식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탁이 늘어가고 집안에는 적막한 침묵이 길어집니다. 고맙다는 말은 마음속에만 머물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며 서로의 눈치를 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차갑게 변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리듬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사회적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그들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사랑하는 대상인 동시에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됩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부딪히며 지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생활 습관의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이 하루하루 먼지처럼 쌓입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집에서 내가 조금씩 인여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을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피로에 지쳐가며 결국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코 가족 간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파장이 달라서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나 외면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확보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맑은 공기가 흐를 수 있는 숨구멍이 생깁니다. 내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까지 자식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있다는 그 안온함 하나를 대가로 내가 평생 읽어온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선택지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지키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길, 즉 방문 돌봄과 재가 서비스가 가진 현실적인 무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자녀와의 동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 길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시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타협점처럼 보입니다. 평생 손때 묻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공포감도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길 위에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다는 선택이 주는 안도감 뒤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울 때 많은 분이 떠올리는 대안이 바로 방문 돌봄과 재가 케어입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심리적 지지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냄새, 늘 앉던 낡은 소파,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 같은 사소한 것들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집을 지키며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노년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장벽은 바로 경제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 짧은 시간 도움을 받는 것이라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 낙관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멈추지 않는 기차와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늘어만 갑니다. 돌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장의 잔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머릿속의 계산기는 매일 밤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경제적 불안은 노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평화로워야 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많은 전문가가 간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 안의 공기가 낯설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생활 리듬은 타인의 스케줄에 맞춰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식사를 해야 하고 이 시간에는 몸을 씻어야 하며 누군가 오는 시간에는 집을 정돈해 두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생깁니다. 어느새 내 하루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지요.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인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집이 휴식과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설명하고 타인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는 순간 사람은 형용하기 어려운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듯 생의 마지막 언덕에서도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선택 자체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이 선택이 당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스스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노후의 삶은 그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운 빛깔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는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들어설 수 있는 길, 요양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그곳, 요양시설이 주는 안락함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설이라는 선택지가 주는 안정과 그 이면에 가려진 상실에 대해 감정적인 편견 없이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요양시설이 가진 장점은 명확합니다. 24시간 전문가의 보살핌이 있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도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심리적 해방감이 많은 부모를 그곳으로 발걸음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신체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시점에는 시설이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은 엄격한 시간표에 의해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탁에 앉아야 하는 시간, 목욕하는 순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시간까지 모든 하루의 흐름이 이미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무거워 늦잠을 자고 싶어도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에서는 개인의 사소한 취향이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선택권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 차 한 잔을 마실지,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쐴지, 아니면 아끼던 낡은 책을 펼쳐들지 같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비로소 하루가 내 것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차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 즉 수동적인 삶에 길들여집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밥이 나오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잠자리가 정리되는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 근육은 급격히 퇴화합니다. 저는 시설에 계신 많은 분이 어느 날 문득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시간이 그저 나를 싣고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빈곤보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노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속에 박제되어 있다는 감각은 인간의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요양시설이 꼭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반납하고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남겨두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만의 것이고 그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아직 당신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궤적을 통해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식 곁에 있어서 오히려 더 깊어졌던 어느 노인의 고독, 그리고 그 고독 끝에서 건져 올린 단 한 번의
위대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전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 어쩌면 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시다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자 자식들의 간곡한 권유로 큰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지요. 처음 며칠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들의 인기척이 들리고 저녁이 되어도 거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나누는 대화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상태 같은 의례적인 것들에 그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쟁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자식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부탁하고 싶은 말들은 점점 목구멍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미안함이 고마움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집안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르신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고요하고 적막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벽 너머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소외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훗날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통하지 않아 느끼는 외로움이 수천 배는 더 깊고 아프더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던 어르신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의 효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엄까지 통째로 맡겨버린 채 시들어가는 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요. 자식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늘 고마워하는 역할만을 연기해야 했던 그분의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거센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손으로 직접 운전하겠다는 결심이 선 것입니다. 주변의 만류와 자식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어르신은 작은 집을 얻어 독립을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완벽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고 끼니마다 직접 수저를 놓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늘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소소한 집안일은 산더미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단함 속에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해진 것입니다. 매일 보며 서로의 눈치를 살필 때는 보이지 않던 애틋함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끔 마주 앉게 되자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지 않겠다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가 죄책감과 부담이라는 쇠사슬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 두 발로 오롯이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의존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역설적이게도 멈춰있던 삶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선택들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즉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자산인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후에 접어들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다 가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노후의 품격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결정되는 법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결과 노년의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이유가 꼭 타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나이 든 사람 누가 보겠느냐는 마음으로 차림새를 대충 하고 말투가 거칠어지며 일상의 작은 규칙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귀찮으니 세수를 거르자, 혼자 먹는 밥이니 대충 때우자 하는 그 마음들이 쌓여 삶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정갈한 태도입니다. 값비싼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의식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것. 거친 말보다는 정제된 감사의 언어를 먼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공간을 맑은 공기로 채우는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한 사람의 거대한 품격을 완성합니다. 품격은 사회적 지위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선택하는 삶의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억지로 타인에게 기대려 하지 않아도 품격 있는 노년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와줘야 할 가여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매력적인 선배로 바라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온기와 존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계의 장이 열리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의 노후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두려운 갈림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수만 가지의 다채로운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졌는가?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노년의 쓸모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나이가 들면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되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그 해묵은 편견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슬픈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사회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골방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체의 속도나 생산성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달리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 발휘되는 힘은 그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힘이고 상대의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힘이며 굴곡진 세월을 견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이해의 힘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은 이미 이 위대한 유산을 가슴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것을 가치 없는 낡은 유물처럼 여기고 계셨을 뿐이지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돌아오는 동네 아이들에게 인자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짧은 시간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노인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의 의미가 됩니다. 거창한 사회 공헌이 아니더라도 이웃의 안부를 묻고 작은 온기를 나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이분법적 구분을 허무는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활력은 서로 돕고 도움받는 자연스러운 순환 속에서 피어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느끼는 순간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필요함은 대단한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관계의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단절감입니다. 그러나 그 단절감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장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찾아 나서는 순간 사람의 표정은 경이로울 정도로 밝아집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고 목소리에는 다시금 힘이 실립니다. 나는 아직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그 건강한 자각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즉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 재현하며 이야기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노후의 거처를 고민할 때 우리는 늘 자식의 집 아니면 요양시설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 두 길 사이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독사라는 공포 속에 자신을 가두는 고립된 삶도 아닙니다. 서로의 독립된 생활공간, 프라이버트 스페이스를 존중하면서도 식탁과 거실 같은 공유공간, 퍼블릭 스페이스를 나누며 사는 공동주거나 실버하우스 같은 형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며 비슷한 추억과 고민을 공유하는 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살 때 거기에는 묘한 활기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잘하고 누군가는 화초를 잘 가꾸며 누군가는 아픈 기색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에 조금씩 기여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회의 유기적인 일부가 됩니다. 시설처럼 보호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능동적인 주체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방식이 모든 이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는 단 하나의 정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답안지가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내 삶을 전부 맡겨야만 하는 나약한 시간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야말로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사회적 역할과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내 삶을 내 취향대로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폐를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마음, 시설에 가는 것을 인생의 종착역처럼 느끼는 공포, 혼자가 되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어쩌면 과거의 낡은 관념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깊은 사랑을 남길 수도 있고 마음 맞는 이웃과 어울려 매일 웃음꽃을 피울 수도 있으며 설령 시설에 몸을 의탁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고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는 삶의 문을 닫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빚어내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직접 선택해 보십시오. 내 방을 내 손으로 정돈하고 거울 속 나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나를 진심으로 귀하게 대접하는 그 사소한 시작들 말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촘촘히 모여 당신의 노후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내는 찬란한 황금기로 변모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길에 평화와 자전의 빛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